예, 안녕하세요. 글쓰기, 자녀 글쓰기 지도 강의를 시작할 박민영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선생님들 이렇게, 어머님들 뵈니까, 와, 다 유치원 부모님들이신가 할 정도로 다 젊고 아름다우셔서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맞네요. 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럼 고1, 예, 그다음 고2, 고3. 네, 발등에 불 떨어지셨죠? 자기소개서 쓰기 어려우시죠? 네. 그럼 손 안 드신 학부모님들은 정말 유치원 학부모님이신가요? 네. 자, 제가 글쓰기 지도라는 그 테마를 섭외받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국문과 나와서 글을 쓰고 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글쓰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들 글쓰기 못 가르쳤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요.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러면 제가 가르칠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가.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모시고 편하게 어떻게 자녀 독서 지도도 하고 글쓰기 지도도 하고 또 독자 노릇도 하고 또 엄마로서의 어떤 감상도 공감도 하고 이런 내용을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고요.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님들하고 같이 편하게 질의응답 받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PPT인데요. 저기 있으니까 좀 어두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왔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보다 낫죠? 네. 자, 제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인데요. 빨간 글씨로 썼죠? 최초의 독자, 엄마.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제 글의 최초의 독자는 엄마였고요. 또 우리 아이의 그 최초의 독자도 또 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 어머님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최초의 독자의 그 위치에서 자녀들의 글을 보는데요. 어느 순간 안 읽게 됐죠. 예, 안 읽고 못 읽죠. 안 보여주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 봐달라고 그래도 또 못 봐주죠. 그동안 또 안 봤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최초의 독자가 최고의 독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글쓰기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 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또 이렇게 젊은 어머님들한테 또 제가 같이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감상문 보통 뭐 에세이 수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방학 숙제로 내는 그런 글쓰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술 이제 전형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논술문 쓰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바쁩니다. 고3 어머님들 그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자료 나눠줬죠. 이렇게 크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으면 PPT를 좀 더 자세하게 만들 텐데 보통 제가 한 페이지에 6개짜리 유인물에 익숙하다 보니까 글씨를 마구마구 크게 늘렸어요. 예, 노안이 안 오신 어머님들. 첫 번째 보통 우리는 이제 일기나 감상문이나 에세이 쓰기로 우리가 그 글쓰기를 이제 자녀들이 접하는데요. 보통 과제 형태로 이제 접하게 되죠. 학교에서 직접 글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써와라. 특히나 방학 숙제 많고요. 또 수업 시간에 쓰다가도 마무리는 집에서 해와라. 이런 글쓰기가 보통 학교 글쓰기의 실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는요. 갑자기 확 달라져요.
모든 거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 때 글쓰기 강의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글쓰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해도 그냥 그 과제로서의 글쓰기 정도를 하는데 대학에 와서는 뭐 하다못해 시험 답안지, 뭐 보고서, 또 학기 말에 쓰는 소논문 이러한 것들이 다 글쓰기의 형태로 됩니다. 즉 자신의 그 능력과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그 매체가 글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대학 생활이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능력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글쓰기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 오신 이유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좀 익숙해져서 좀 더 대학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고 또 사회에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의 독자는 우리 엄마죠. 예,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글을 보면은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어머, 우리 아이는 시인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셨습니까? 예,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이 시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막힌 표현을 어떻게 잘하니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래서 아이의 글을 보면서 감동받고 너무 잘 썼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그 감동받는 그 1단계의 엄마의 그 최초의 독자의 행복함이 있습니다. 맞춤법 틀려도 너무 행복하지요.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적에 꽤나 열심히 글을 잘 쓰는 문학소녀였는데 우리 딸이 혹은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았나 봐 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공감, 감정이입이죠? 너무 잘 썼어, 이거요. 우리 아들 시인이 될 건가 봐, 이거요. 자, 이거는 뭐하고 비례할까요? 칭찬. 공감은 칭찬. 예, 저기 알아맞히는 그 어머님들께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 저서거든요. 아마 글쓰기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칭찬. 상상, 감탄사, 감탄사. 아니고 기쁨?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결과가 아니라 원래 감정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례가 될까요? 사랑. 그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저도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리만족. 없네. 저기 힌트가 있는데. 경험 공유. 예. 몇 학년 어머니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니. 예. 아마 중학교 이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권 남았어요. 성신여대 좋죠? 예, 아주 좋은 건물에 또 교수님이 와서 직접 일찍 오신 어머님들한테 서빙도 했고요, 제가. 예, 이제는 저서까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많이 오세요. 예. 예, 지금까지 또 광고 멘트였고요. 어디까지 했죠? 예, 경험 공유입니다. 그게 그 글을 보면서 어쩌면 이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적에 공감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은 많은데 공감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 때 막 한글을 깨칠 적에 우리 자녀들의 글을 보고 너무 잘 썼어. 이거는 똑같이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 내가 못 느낀 거를 아이가 얘기했을 적에 같은 경험을 사실은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어머 그랬구나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사실은 공감을 할 수 없는 글은 사실은 그 작가의 경험을 내가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싶습니다. 반대로 어머 이거 내 이야기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고
공유가 됐기 때문이죠. 예, 문제는 경험의 공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경험의 공유를 뭐 대부분 엄마랑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경험을 공유를 하고요. 또 뭐 같이 전시회도 같이 다니고 방학 숙제 때문에 영화도 같이 보고 애니메이션은 다 깨고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전시회 또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경험의 공유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 아이가 쓴 글이 사실은 공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요. 자, 그래서 2단계 칭찬과 공감의 그 독자인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공감의 3종 세트, 지적의 3종 세트. 예. 하나 더. 우리 아들한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이거요. 예. 모르죠.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죠. 경험의 공유가 적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거죠. 엄마도 국어 배웠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팁으로 항상 하는 게 요즘 학생들 글쓰기 글씨 참 못 쓰지 않습니까? 야, 글씨 좀 잘 써라 이거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엄마 독자한테 글을 안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예, 글쓰기가 제일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글을 영 안 쓸까요? 자, 어머님들 다 중학교 때 일기 열심히 꼼꼼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예, 누구와 보여주던 보여주지 않든 항상 글을 언제나 이렇게 끄적끄적 쓰고 뭔가 하는 뭐 친구들한테 편지도 보내고요. 또 카드도 쓰고 또 메일도 보내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글쓰기 본능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또 공감받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 글을 읽고 공감해 주니까 행복했고요. 지적받으면서 안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글쓰기 본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또 써요. 어디다가 쓸까요? 자, 이렇게 글쓰기 본능이 있는데요. 엄마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그 칭찬, 공감을 이제 그들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독자를 찾아서 글을 쓰게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친구 독자를 위한 글을 쓰는데요. 편안하지요. 예. 주관적이면 사적이고 이제 과정 중심의 글쓰기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 세대들, 어머님들은 어떤 글을 쓰셨나요? 쪽지나 카드나 편지를 쓰셨나요? 예, 그러셨죠. 예, 혹시 뭐 교환 노트 이런 거 친구랑 같이 쓰신 어머님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는데. 뭐지? 뭐 민속놀이인가? 예. 그렇게 글을 이제 바꿔서 쓰고 내가 한쪽 쓰면은 친구가 또 한쪽 쓰고 이거 뭐 유명한 작가가 그랬다고 해서 저도 그 흉내 내고 예, 그랬었는데요. 예, 그렇게 노트에다가 쓰는 글쓰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안 쓰게 됐는데요. 자녀 세대의 글쓰기는 압도적으로 SNS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엄마 세대의 글쓰기하고 자녀 세대의 글쓰기에서 넘어가는 그 순간인데요.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왜 SNS에 그렇게 정말 좋아할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공감이 뭐를 통해서 나오니까? 예, 좋아요 한 번, 두 번 나오죠? 예, 페이스북에서 내 글에 좋아요 두 개 찍혔네, 5개 찍혔네, 쟤는 20개 찍혔네,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뭡니까? 어머, 잘 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한 편안한 글쓰기를 우리가 그 사적인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충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편안한 독자를 위한 글쓰기는 특정한 혹은 불특정한
그 뭐 밴드라든지 뭐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글쓰기를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너무 싫어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글쓰기 숙제 정말 하기 싫어 하지만은 끊임없이 학생들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머님들도 사실은 카톡 많이 하시죠, 자녀분들하고. 예,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또 어떤 목적지향적인 글쓰기로 유도를 하느냐, 이런 것이 어머니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감을 통한 유대감, 좋아요 표시가 있는 편안한 독자가 있는 반면 계속 불편한 독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선생님 독자예요. 선생님 독자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없으면, 점수만 없으면. 예. 글쓰기 선생님들도 아마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글쓰기 교수님들 앞에서 글 쓰는 걸 참 좋아할 거예요. 뭐만 없으면, 학점만 없으면. 예. 학점 잘 받고 점수 잘 받고 이걸로 뭐 당락이 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끊임없이 독자를 의식을 해야 되고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말 쓰면 될까 말까, 어떻게 해야지 점수 잘 받을까, 쟤보다 내가 어떻게 잘 쓸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글쓰기가 끊임없이 불편해지죠. 예,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자, 어머님도 익숙하시죠? 예, 빨간 펜으로 이제 끊임없이 체크하는, 끔찍하죠. 피바다가 됩니다. 예, 하는 나도 힘들고 받는 학생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딱 받아보면은 정말 열심히 썼는데 끊임없이 갈매기가 날아가고 고무줄이 있고 갈고리가 있고 돼지꼬리 있고 이러면 끔찍해지죠. 그래서 불편한 독자들을 위한 그 글쓰기가 바로 이 선생님 독자를 위한 글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고 평가하고 뭐 첨삭도 해주면서 약간의 격려는 하죠. 그래, 잘 썼다, 이 정도. 그리고 더 많이, 근데 이렇게 써야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래, 잘 썼다, 그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데 그거보다는 지적하고 평가하니까 점점 학생들은 글쓰기가 어려워지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반 선생님 독자가 돼서 학생들을,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왜 이렇게 썼니,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최초의 독자가 최고의 독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머님들 최고의 독자 되고 싶죠? 네. 첫 번째는 원래 엄마는 최고의 독자예요. 어머님도 스스로 별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왜? 아니, 내 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 비교적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모르는 면도 더 많을 거예요. 나가서 어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또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물론 자는 시간 옆에서 지켜보는 거지만 많은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적에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래도 나는 알 수가 있지요. 최고의 독자입니다. 작가가 쓰는 그 내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최고의 비평가고 최고의 독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원래 최고의 독자인데요. 자, 첫 번째 어렸을 때 했던 아유 잘 썼네, 어떤 이렇게 잘 썼을까 하는 그런 칭찬과 그 다음에 격려, 공감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독자이기 때문이죠. 이랬을 적에 엄마 독자는 원래 최고의 독자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독자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아까 공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글을 쓰는데. 공감은 뭐와 비례해요? 뭐라 그랬죠? 경험의 공유라고 그랬죠. 어려워도 아이들이, 자녀분들하고 아이들과 경험을 많이 공유하는 거, 직접적인 경험도 좋고요, 간접적인 경험도 좋고, 결국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아이의 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험의 공유고 글쓰기의 생활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엄마 그것도 몰라. 상처받죠. 나도 공부 잘했는데 뭐 얘가 나 무시하나 뭐 이런 거고요.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먼저 오신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그 텍스트가 너무 어렵죠. 초등학교 논술 독서학원 이런 데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읽는 그 책 보면은 어머님도 이해가 가요? 저 안 가요. 저도 안 갔어요. 대학 교수인 제가 모르는 텍스트를 초등학교 때 아이가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외우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도를 또 자녀 교육을 해야 되나라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알고서 아이들의 그 텍스트를 보고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 그리고 이게 포인트다라고 아는 것과 무조건 읽고 어렵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세 번째 자녀 글쓰기 아는 만큼 보인다로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사실은 조금 쉴까 했는데요. 쉬지 않고 막바를 이어가고 나중에 질의응답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그 에세이 쓰기인데요. 글을 쓸 적에 어떻게 아이들이 글을 쓰게 하느냐를 그 자녀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떻게 글을 쓰셨나요?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있고 쓰는 순간 한 편의 주옥 같은 글이 돼서 나오던가요? 저는 이제 국문과 당연히 나왔고요. 이제 장래희망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기죽게 한 말이 어느 작가는 원고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버링을 한대요. 1, 2, 3, 4, 5 그래서 원고가 한 20매 이렇게 청탁이 오면은 1번서부터 20번까지 딱 이제 써놓고 쫙 쓴답니다. 쓰는 순간 초고가 마지막 원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재능이 없나 봐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적을 하고 또 글쓰기를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거는 참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전 느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글로 표현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있겠죠. 많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아마 고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글이 글을 부릅니다. 쓰다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뭐 쓸까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우리 자녀분들한테 일단 쓰라고 그러세요. 사소한 거. 너무 거대 담론이 아니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쓰다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쓰다 보면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고치고 쓰고 하는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쓰고 고치고 하다 보면 글이 점점 좋아지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쓰고 읽고 또 쓰고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 반복에 일단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쓰게 하세요. 너무 거대한 거, 큰 거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쓰고 싶은 것부터 쓰면서 자신의 언어를 찾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언어 찾기가 굉장히 무겁죠. 그냥 아닙니다. 그냥 어머님들이 나의 언어를 찾는다 하면 커피가 참 시원하고 맛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혹은 쿠키가 참 바삭바삭하고 달콤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지요. 자녀의 입시교육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아무도 못 씁니다. 그렇죠? 성신여대 올라오는 길이 참 아름답고 쾌적했다. 성신여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 예뻤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자녀의 글쓰기 교육이 우리 자녀의 그 진학지도에 대한 글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사소한 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다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논문 쓰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리내서 읽으면은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그럴 정도로 읽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장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글쓰기 퇴거법이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글을 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글 안 쓸 때가 글 쓸 때보다 많죠.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 늘 하지요. 그래서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에 사실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읽어보니까 입에서 좀 이상해요. 뭐예요? 그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10중 8구 그렇습니다. 읽다 보니까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 자르면 되죠? 짧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면은 문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듣다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혹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내 글을 읽어보면은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죠.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소한 것부터 쓴다. 두 번째는 소리내서 읽어본다.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예. 엄마 앞에서 읽어봐. 읽을까요? 안 읽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개성 있게 써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글에 있어서의 개성, 독창성은 어느 종류의 글에서도 요구되는 것이고요. 또 글을 쓰는 학생들이 늘 염두에 두는 것이고, 사실 궁극적으로 남다른 글쓰기를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럴까지요. 왜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지. 글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뻔한 거에 대해서 왜 글을 씁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할 말이 많아지죠. 왜? 남다른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네.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굳이 글로 힘들어서 못 들었습니까? 어차피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남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불안하죠? 글로 써야죠. 글로 써서 읽혀보고 인정받아야 되죠.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설득이 뭐예요? 예, 증거 제시하면서 논증하는 거죠. 예, 끊임없이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왜?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다른 생각이 뭐니? 혹은 엄마 저거 왜 그래? 그럼 몰라 원래 그래. 이러지 말고요. 글로 써봐. 왜 그런지 글로 써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남들과 다른 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래서요. 글 잘 쓰는 자녀분들은 좀 빼딱해요. 공부해. 왜? 이렇게 되죠. 일찍 일어나. 왜? 글로 써. 그래요. 네가 왜라고 물어보는 거. 원래 글 잘 쓰는 친구들, 글 잘 쓰는 자녀분들은 참 왜 결국은 비판의식이고 남다른 창의성이고 독창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자녀가 따지고 덤빕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드디어 얘의 어떤 글쓰기 재능이 발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 한번 글로 써서 엄마 설득해봐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런다고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남다른 생각, 독창적인 글쓰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게 세계화의 창조적인 불화라는 말을 하지요. 화해를 위한 또 불화라는 말도 합니다. 나와 다른, 나를 둘러싼 이 세계가 끊임없이 나하고 다를 적에 어떻습니까? 그래, 나를 세계에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적에 세계와 불화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예, 갈등 속에서 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로 혹은 또 갈등의 지속으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남다른 생각을 어떻게 남다르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남다른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글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예,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도 또 특별하지 않게 글을 쓰는 아이들도 참 많죠. 예, 그거 빼고, 예,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특별한 글, 창의적인 글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경험하기가 쉽습니까? 예, 쉽습니다 하고 끄떡끄떡 하시는 부모님들, 초등학교 부모님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3 어머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특별한 경험하기 어렵죠. 대한민국에서요. 예, 그냥 뭐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순서만 좀 바뀌지 세 군데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합니까? 예, 사실 뭐 창의적으로 살아라, 다양한 책을 읽어라, 언제 어느 시간에 다양한 책을 읽어요? 특별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뭐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요.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미쳤지라는 생각하죠. 학원 일주일 빼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특별한 경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평범한 경험, 남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 왜? 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는데? 라고 유심히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자,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는 꽤 중요한 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은 기존의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개성 있게 써야 되는 어떤 이제 스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개성 있고 남다르게 써도요. 문제는 읽는 사람이 참 개성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누가 읽죠? 엄마가 읽고요. 자, 감상문 누가 읽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읽습니다. 혹은 담당 선생님이 읽습니다. 선생님이 딱 읽고 참 개성 있게 썼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 거 한 편만 읽습니다. 재밌어도 읽고 재미없어도 읽지요. 예. 그리고 꼼꼼히 밑줄 치면서 얘가 왜 이거 썼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은 몇 편을 읽을까요? 예, 최소한 40편 읽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습니다. 예. 그리고 꼼꼼히 또 체크도 하죠. 이 학생은 또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체크도 하는데요. 문제는 40편을 계속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더 우리 아이의 글이 개성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40명이 쓰는 똑같은 내용을 우리 아이도 쓰면은 아무리 개성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쓴다면 그건 개성 있는 게 아니죠. 예. 자,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좀 개성 있나? 예, 두 번째는 첫 문장, 첫 문단. 좀 개성 있나? 남다른가? 예. 가장 실질적인 것이 있죠. 오늘 학교에서라고부터 시작하면은 개성적인가요? 아무리 개성적인 내용을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학교에서 별로 개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문단이나 제목 정도는 어머님들이 읽어보고 조금 신선한 제목이 어떨까라고 아이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최소한의 형식인데요. 낙서와 글쓰기, 낙서와 수필하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리에다가 연습장 뒤에다가 자녀들이 이렇게 끄적끄적 쓴 글이 사실은 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혹은 그것을 과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소한의 형식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첫 번째 최소한의 형식은 글은 도입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쓰는데요. 대략 한 3덩어리 정도로 나누면 좋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글쓰기 지도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나의 소원이라는 그 주제가 왔어요.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엄마와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형식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에 따르겠죠. 자, 봅시다. 도입부가 있죠. 나에게는 3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글을 시작하고 3가지밖에 없으니까 너무 고민했다라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주제에 대한 도입부가 있어야 되고 맨 끝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는 마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락으로 첫 번째는 뭐이다 라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이다 설명하고 세 번째는 뭐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최소한의 형식은 갖췄죠? 예, 과제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단락 글쓰기는 그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서 최대한의 글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유용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단락 글쓰기는 이제 초등학교 글쓰기부터 중학교, 대학교 또 학술적인 글쓰기까지 서론, 본론 한 3덩어리, 결론, 마무리 이렇게 발전을 많이 시킵니다. 어머님 여러분 혹시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 동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잡스가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자신이 미혼모의 뭐 아이였다는 거, 뭐 처음에 F사 창립하고 쫓겨났다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도입부, 마무리 있고요. 딱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고요? 두 번째 뭐고요? 세 번째 뭡니다. 예. 그래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예.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야기더라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 굉장히 듣는 사람이 혹은 읽는 사람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예, 어머니 여러분 어때요? 이제 방학 숙제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더 쉬는 시간 이제 끝난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동영상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굉장히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냐. 그거는 아마 그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서 스피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알아두면은 참 많이 유용하다라는 거를 어머님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논술문 쓰기인데요. 자, 어머님, 우리 아이가 그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생각하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생각, 네? 네네. 네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몇 학년 아이가? 무슨, 고등학교 1학년? 아, 네. 보통 6개 쓰는데 한 2억에는 논술 전형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둘이 얘기할까요? 네, 논술 전형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한풀 꺾이는 추세죠.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이 작년까지 했고 올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당분간은 뭐 지속이 되겠죠. 되겠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 이제 자녀분들이 커가지고 또 시험 볼 때까지는 아마 논술 전형이 몇몇 대학에서는 계속 시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술에 대한 저도 논술 채점 2학기 때 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보다 이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논술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요?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을까요? 네? 드무니까. 네. 그렇죠. 어머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예요. 네. 대학은 정말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머님들은 어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또 노력을 하죠. 네. 서로 생각은 같아요. 예.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이제 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학에서의 모든 그 성취 평가는 뭐로 이루어져요?
글로 이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학업 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수월하게 그 수업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것 중에 한 방법으로서 이 논술 전형이 참 좋겠다라고 여러 대학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학생들을 논술 전형으로 뽑게 되는 거죠. 뽑았었던 거죠. 근데 모든 제도라는 게 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생겼고 아마 이런 과정이고 요즘이 아마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글을 잘 쓰는 학생을 뽑는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논술문을 쓰는 학생, 잘 쓰는 학생이 우리 학과 혹은 우리 대학에 참 그 우수한 인재로 영입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대학에서는 논술문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 그런가요? 나머지도 다 그렇죠? 예, 많은 전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전형에 단 하나 우수한 학생을 우리 대학에서 이제 그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 이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전형에 잘 어울릴까 보다는 우리 자녀를, 내 딸을, 내 아들을 잘 키우면은요 대학에 정말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죠? 예. 초등학교 학생 어머님들은. 자, 그러면은요, 논술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글쓰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읽고 이해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글쓰기에 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은 맞고요. 반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단순하게 글을 잘 쓴다고 논술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글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읽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절반 정도는 읽고 생각하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세이 쓰기는 제가 일단 쓰라고 그랬죠. 과제니까 대부분 쓰고 고치고 이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사실은 논술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분량으로 써서 내야 됩니다. 예, 쓰고 고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해야 되겠죠. 그만큼 사고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이 논술인데요. 자, 일단은 쓰기 전에 읽어야 되겠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와 예문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뭐를 원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자, 분석하고 비판해라. 자, 분석만 쓰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아니죠? 분석하고 반은 분석하는 걸 써야 되고 반은 비판하는 걸 써야 되죠. 요약하고 적용하고 예시하라. 그럼 요약하는 거 3분의 1, 적용하는 거 3분의 1, 예시하는 거 3분의 1로 써야 됩니다. 논술 전형의 핵심은요. 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쓴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요. 이제 대략의 모범 답안을 이제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에 근접해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 에세이 쓰기는 개성적으로 남다르게 창의적으로 쓰는 것이 관건이지만은 일단 이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답에 근접해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 대략적인 그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글이 정답에 얼마나 그 근접해 있는지, 즉 조금 더 축소를 하면은 키워드, 키센텐스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글쓰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문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적용하고, 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주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성하기, 즉 개요 작성인데요. 이 부분을 안 하면은 학생들 굉장히 쓰다가 다시 쓸게요.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그럽니다.
자, 보통 논술 전형에는 연습 종이가 한 장씩 나오죠.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2분의 1씩 나눠서 혹은 3분의 1씩 넣어서 앞에 부분에는 뭐를 쓰고 두 번째 부분 비판하고 적용하고 적절하게 나누어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립다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글 쓰는 것이 이 논술 전형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당연히 발음 맞춤법과 발음 문장 중요한데요. 예. 잠시 뒤에 우리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죠. 네,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문단 나누기인데요. 예, 문단 나누기를 안 한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단 나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열심히 쓴 글을 독자가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단 나누기인데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끝나면 문단을 갈아야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야기거리를 배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제시한 거를 썼구나. 두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제시한 걸 썼구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시한 예를 들기를 썼구나를 한눈에 독자가 채점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문단 나누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요, 글을 어떻게 쓰는가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알고 있고 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고지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지에 보통 천자 이내로 요약해라, 천자 이내로 비교해서 써라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그 천자에 맞춰서 꼼꼼하게 쓰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학생들이 맞춤법 띄어쓰기를 꽤 열심히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쓰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 지우고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고 교정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돼지꼬리도 쓰고요. 예, 갈매기도 날리고요. 예, 해서 원고 교정법에 유의해서 쓰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분량에 유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또 글이 글을 부른다고 절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절반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거를 짧게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 있는데 앞에 거는 엄청 잘 썼는데 두 번째 부분은 잘 못 썼다. 그래도 앞에 거 잘 썼으니까. 아닙니다. 채점을 할 때는 배점이 있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앞에 거 5점, 뒤에 거 5점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거 잘 썼어요. 5점. 뒤에 거 못 썼어요. 0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가 뒤에 거를 절대로 커버가 못 돼요. 그래서 균형 있게 쓰는 거 실제적으로 원고지에 자수를 맞춰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음 문장 쓰기인데요. 예, 주술관계, 문장 호응, 단어 중복, 접속어 아껴쓰기, 수식어, 피수식어 가까이 쓰기, 피동형 문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글쓰기 선생님이니까 저는 문장 잘 쓸 것 같죠. 저도 틀려요. 제 글은 또 제 조교들이 또 한번 다 체크를 하면은 영락없이 비문도 나오고 맞춤법 띄어쓰기도 잘못 씁니다. 근데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쓰면은 컴퓨터에 빨간 줄 쳐진 거 나오죠. 예, 보통 F8 눌러가지고 쭉 이제 검색하고 빨간 줄 쳐진 거 한번 띄어쓰기 요리조리 옮기면은 대충 됩니다. 한 80% 정도는 되죠. 그래서 맞춤법은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글쓰기를 워드로 칠 적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문장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읽어보라 그랬죠. 입에서 이상한 문장은 다시 한번 유의해야 될 문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엄쉬엄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예, 다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다 하셨습니까? 아버님, 기스 아버님. 안 했어요. 예.
여러 어머님들의 부러움을 지금 두 아버님이 받고 계신 거 아시죠? 예. 우리 아빠 뭐 하는 거야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어머니?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바꿔서 시점해 볼까요? 짝끼리 바꿔요. 그러게 그렇고 한번 자가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내 꿈은 의사가 돼 가난한 이들에게 의술을 펼치려고 한다. 자, 이게 주수롱이 잘못됐죠? 자, 정답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머니. 나는 펼치려고 한다 하면 맞는데 네. 꿈에 대해서 내 꿈이 주어기 때문에 펼치려고 한다를 바꿔야 돼. 예, 어떻게 해요? 펼치는 것이다. 그쵸. 내 꿈은 의사가 돼 가난한 이들에게 의술을 펼치는 것이다. 예, 맞았습니다. 혹은 펼치려고 한다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예, 나는이라고 하면 되죠. 예, 다 맞으셨나요? 맞았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일기장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초등학교 학생들. 오늘 나는 늦게 일어났다. 왜냐하면 어젯밤 늦게까지 과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둘렀지만 지각을 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과제도 잘 제출했다. 자, 뭐가 문제죠?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꿀까요? 자, 여기 어머님. 네. 예쁜 어머님. 예. 그래서를 빼고 또 뭘 뺄까요? 자, 그래서 뺀다. 하나 나왔습니다. 또. 자, 옆에 어머니. 예, 그리고도 빼도, 그리고 과제도 잘 제출했다. 예, 그리고 빼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리고 빼고, 또. 자, 어머님.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접속사는 다 빠졌다. 총정리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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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머니. 예. 다 빼도 돼요.